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만든다. 레띠 지음. 필름 출판사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외로운 마음 위로하기. 하늘이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누구라도 울적한 마음과 외로움을 평소보다 크게 느낄 수 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자신에게 침잠되는 일 또한 외로움을 동반한다. 또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 또한 쓸쓸하고 외롭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외로움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순간 내 삶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기분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감정이고 대부분은 그러한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속인다.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시끄러운 소음 속에 본인의 외로움을 외면해버린다든가 내 감정의 형태와는 전혀 상반되는 음악을 들으며 사실을 외면한다. 혹은 조용히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감정을 자책하고 비난한다. 남들보다 외로움 혹은 슬픔과 같은 감정을 지나치게 느끼는 것은 일상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스스로를 소외되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비난한다. 이렇게 우리는 감정의 본질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으며 대체로 그 감정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마주보아야 하며 그것만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제로 영국의 드 몽포르 대학교 연구진은 45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다. 슬픔과도 같은 비극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 뒤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었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빨리 해소됨을 느끼는지에 관한 연구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본인과 비슷한 감정을 지닌 음악을 들었을 때 빠르게 기분이 해소되는 걸 느꼈다. 슬픈 멜로디 혹은 내 상황을 비슷하게 표현하는 가사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게 도와주고 그로 인하여 홀가분한 기분을 얻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별 후 미친 듯이 몰려오는 외로움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친구들을 불러 시끄럽게 술자리를 가진다고 해서 절대로 그 감정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나에게 들이닥칠지 모른다. 내가 느끼는 슬픔, 공허함 혹은 외로움의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다양한 인파 속에 섞이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도 혼자 남겨지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감정이 나를 덮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외면하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큰 폭발력을 가진다. 매일 저녁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공허함이 밀려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자신의 감정을 전혀 직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종종 동생과 나를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셨다. 놀이공원은 해가 지면 구석구석 아름다운 불빛을 환하게 밝히며 더욱더 황홀한 장소로 바뀌었다.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아름다운 불빛은 그 자체로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저녁 무렵에는 늘 집에 돌아갈 채비를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놀이공원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었다. 분명히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놀이공원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슬펐다. 어떤 사람은 그날 하루 느꼈던 행복감에 집중했다면 나는 떠나야 한다는 슬픔에 본능적으로 집중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슬픔을 먼저 느낀다. 나는 슬픔에 집중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이러한 성격은 항상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어떠한 장소에 가더라도 미련이라는 감정을 꼬리처럼 달고 다니게 만들었다. 그리고 남들과는 사뭇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를 고립되었다고 생각하게끔 했다. 그러나 대학 시절 음대에 진학해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쇼팽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화려한 선율과 테크닉을 가진 작곡가들 사이에서 쇼팽의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서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했다. 그리고 그의 멜로디는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우울함이 항상 서려 있었다. 그의 음악을 연주할 때마다 나는 그의 슬픔을 마주봐야 했으며 그렇게 점점 그의 우울한 멜로디와 사랑에 빠졌다. 그 당시 한 교수님께서는 연주를 앞두고 작곡가가 이 선율을 만들 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 일주일 동안 상상해 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교수님 덕분에 감정을 아주 오랜 시간 직시하는 훈련을 거친 셈이다. 나는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떠날 때마다 느껴졌던 슬픔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나의 슬픔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봤자 스스로가 연약하게 느껴질 뿐이기 때문이었고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슬픔은 내 성격의 일부분이고 내가 그러한 깊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나 같은 사람은 행복보다는 슬픔이나 외로움 혹은 미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각자의 성격이 모두 다른 만큼 우리는 서로 다른 감수성을 지녔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적인 이미지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나의 자아를 마주보는 일은 점점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문제가 생겨난다.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을 떠날 때 한없이 슬퍼하던 나의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 다음에 또 올 건데 왜 유난이야? 라는 말을 했다면 나는 절대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스스로를 억압하며 성장기를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트라우마들이 쌓여 결국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형태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스스로가 누군지조차 점점 잊어간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누군가가 나서서 이해해주지 않을 뿐더러 내가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온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진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 유일한 존재인 내가 내 감정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감정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그렇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외로움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내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한 채 외부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직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다. 삶이 불만족스러운 사람에게 어린 시절 어른이 되면 막연하게 훨씬 더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매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나의 예상과는 달리 막상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고 기대한 것만큼의 행복도 누릴 수도 없었다. 오히려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다. 아무런 표정이 없지만 삶이 고달픈 만큼 그늘진 얼굴로 스쳐 지나가는 어른들을 보며 저런 시시한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던 어린 시절은 금세 잊혔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재작년과 작년이 다를 게 없었고
작년과 올해 또한 다르지 않았다. 매년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고르듯 삶의 무게를 버티고만 있는 게 전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도대체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최근 다시 어린 왕자를 읽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공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이 작품이 유명한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읽은 어린 왕자는 너무나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Growing up is not the problem. Forgetting is. 성장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라는 문장이 유독 마음에 꽂혔다. 어린 시절 꿈꾸던 행복의 가치를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나의 삶 속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물질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에 불만을 가지며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 내 삶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부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컸다. 그 당시 나는 삶을 대하는 이러한 나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런 태도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린 시절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기 마련이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부터는 조금씩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 삶의 곳곳에 행복함이 피어오르는 순간을 채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다. 도대체 내 삶을 행복하게 채워갈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캐나다의 매니토바 대학교 연구팀이 취미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주제로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는 아주 심플했다. 하나의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2개의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취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과 동일하다. 게다가 하나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2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2개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2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만족감이 월등히 높았다. 나는 그 당시에 별다른 취미가 없었을 뿐더러 유일한 취미였던 피아노 연주마저 그만둔 상태였다. 행복과는 상관없이 그 시간에 차라리 누워서 TV를 보는 게 편했었다. 그래서 나는 삶의 행복을 채우고자 어린 시절 좋아하던 것들을 다시 시작했다. 주말이 되면 책을 읽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피아노를 치기 위해 악보를 챙겨나갔다. 귀찮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렇게 다시 어린 시절 즐겨하던 취미 활동을 하며 느낀 건 삶에 대한 열정이었다. 내가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며 내 삶의 순간순간 조금씩 열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에도 도전했다. 프랑스 자수, 뜨개질, 그림, 운동 등을 시작하며 조금씩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바로 헬스장에 달려가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밤 공기는 너무나 상쾌했다. 아름답게 수놓은 자수들이 사진첩에 하나둘 채워지며 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좋았다. 그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을 삶에 채워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삶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끊임없이 게으른 과거와 싸워야 했다. 지금의 나는 행복감과 열정을 느끼기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많다. 과도한 업무로 삶의 불만감이 쌓이면 내가 행복감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간절해진다. 그렇게 나는 내 삶에 행복감을 채워넣는 방법을 아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마음의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반적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종종 다시 생각하곤 한다. 나는 어린 시절 내가 원하던 어른이 되었는가? 삶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직업, 의도하지 않은 자잘한 사건과 사고들, 불만족스러운 환경,
그리고 내 욕심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다는 자괴감 등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운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행복이다. 삶 속에서 의식하는 행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행은 귀신같이 그 종적을 감춘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복잡한 듯 보이지만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실제로는 단순하다.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불행의 연속이 될 수도 행복이 가득할 수도 있다. 물이 반컵 채워진 물컵을 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한다. 그렇게 사소하게 피어나는 생각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을 잊어갈 때. 예전 직장에 비서직으로 계셨던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남들보다 심할 정도로 외모에 집착했다. 특이했던 건 본인의 외모에 얼마큼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더욱 기뻐하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듯 그녀에게는 본인의 외모에 투자한 것들이 커리어와 같이 자랑거리였던 것이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외모를 보고 칭찬해주는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느껴졌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외모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크면 클수록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녀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더 이상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내면을 채울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녀는 나에게 가슴을 수술했다며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면을 채우겠다고 다짐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며 의문이 들었다. 내면을 채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보여지는 모습을 바꾸는 게 타인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까.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는데 나에게는 그녀가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고착화되어 간다. 그리고 스스로 깨우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만 에너지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만 집중하며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타인에게 관심을 받는 방법은 그들의 기준에 내가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인의 에너지를 내면으로 집중시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외부로 표출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나이가 들수록 개선점을 찾기 힘들어진다. 내가 원하고 노력하는 만큼 타인의 애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이유로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본인의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에너지를 소모해버린다. 과연 이를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을 제대로 대부분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당장 오늘 하루 동안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내면이 충만해지는 순간들 말이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외모를 멋지게 가꾸는 시간도 나의 내면으로 에너지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면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쓸모없이 낭비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줄여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휴식을 제외하고 습관적으로 TV를 보거나 쇼츠를 보고 SNS를 보며 시간을 죽이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에너지를 낭비한다.
특히 미디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을 더 쉽게 엿볼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쓸모없이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습관들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마저 내면으로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내면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은 다양하다. 매일 운동을 통해 자신의 호흡과 신체의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내 몸을 이해하며 사고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 또 독서를 하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생각과 마음에 집중시키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독서는 단순하게 어떠한 이야기나 정보를 전달받는 것 이상으로 글자를 읽어내는 시간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혹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간접적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되짚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에너지가 옮겨가는 것이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것 또한 내면을 채우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실어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면 이는 올바른 에너지의 쓰임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타인에게 아름답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에너지는 결국 그들의 만족감으로만 향하게 된다. 아름다움에도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 타인에게 인정받아야지만 가치가 생기는 아름다움과 스스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자아 성찰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이 있다. 똑같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의 쓰임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으로 에너지를 채워나간 사람은 결국 건강한 자존감의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나를 위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은 그 어떠한 타인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쉽게 훼손되지 않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를 일컫는 아이젠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든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진 트웬지는 아이젠 세대야말로 몇십 년 안에 최악의 정신건강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혹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하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타인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만큼 에너지와 시간이 늘어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타인에게 에너지를 쓰는 만큼 자신을 돌볼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하는 이유.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나는 또래 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동방신기, 샤이니 등의 아이돌 가수를 좋아할 때 나는 캐나다 싱어송라이터인 에이브릴 라빈을 좋아했다. 그녀가 새로운 앨범을 내면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으며 의미도 모르는 가사를 함께 따라 부르곤 했다. 그때는 나와 다르면 쉽게 이방인 취급을 하는 어린 나이여서 친하게 지냈던 여자친구가 다른 아이들에게 나의 취향을 이야기하며 흉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었다. 단순하게 나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한 대상이 잘못된 듯한 반응을 받자 스스로가 괴짜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는 왜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극도로 소심해지고 타인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내가 내린 결론은 굉장히 당돌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은 캐나다, 영국에서 1위를 하는 가수이니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친구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는 그때의 일을 잊고 있었는데 최근 Y2K의 열풍으로 에이브릴 라빈이 급부상한다는 기사를 보고는 불현듯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혹여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고 상상해보니 아찔했다. 새롭게 발견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에이브릴 라빈이 아니었더라도 그 친구는 나를 미워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냈을 사람이라는 것이다. 웃긴 건 나는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의외로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준 상처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거대했다. 그 일이 있고 고등학생 때까지 쉽게 타인에게 내 취향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 불과하지만 내가 남들과 다른 열등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한번 피어오르면 그 생각이 무서울 정도로 스스로를 잠식시켜버린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의 취향을 숨기면 숨길수록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모든 순간 소극적으로 변해간다. 이러한 생각을 부정하며 나 자신을 인정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취향을 자연스럽게 너스레 떨며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물론 상대방의 취향이 전혀 나의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호응을 던질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타인을 폭넓게 수용하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생각을 곱씹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또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을 정도로 방어적인 기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었다. 서투르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를 다독일 수 있는 사람도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존재 또한 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다독이며 지금은 그 누구보다 먼저 타인에게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지는 것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아마 내가 경험했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겪었다면 여전히 자신의 상처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모든 사람의 상처에 온전하게 공감할 순 없겠지만 감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닫을수록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세상으로 속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렵사리 마주한 세상이 너무나 차갑고 무섭다고 해도 다시 세상과 멀어지는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상처를 극복하고 난 후에 느끼는 건 그 시간 동안 남들보다 더 빠르게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가 앞서 언급한 에이브릴 라빈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때 어떤 반응을 얻었을까? 처음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는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어릴 때 그런 음악을 들으셨어요? 특이하네요. 와 같은 댓글만 달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예상외로 나의 취향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취향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며 역으로 자신의 취향을 거리낌 없이 건네는 댓글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니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아야 한다. 외로운 마음 위로하기. 하늘이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누구라도 울적한 마음과 외로움을 평소보다 크게 느낄 수 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자신에게 침잠되는 일 또한 외로움을 동반한다. 또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 또한 쓸쓸하고 외롭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외로움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순간 내 삶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기분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감정이고
대부분은 그러한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속인다.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시끄러운 소음 속에 본인의 외로움을 외면해버린다든가, 내 감정의 형태와는 전혀 상반되는 음악을 들으며 사실을 외면한다. 혹은 조용히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감정을 자책하고 비난한다. 남들보다 외로움 혹은 슬픔과 같은 감정을 지나치게 느끼는 것은 일상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스스로를 소외되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비난한다. 이렇게 우리는 감정의 본질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으며 대체로 그 감정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마주보아야 하며 그것만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제로 영국의 드 몽포르 대학교 연구진은 45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다. 슬픔과도 같은 비극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 뒤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었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빨리 해소됨을 느끼는지에 관한 연구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본인과 비슷한 감정을 지닌 음악을 들었을 때 빠르게 기분이 해소되는 걸 느꼈다. 슬픈 멜로디 혹은 내 상황을 비슷하게 표현하는 가사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게 도와주고 그로 인하여 홀가분한 기분을 얻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별 후 미친 듯이 몰려오는 외로움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친구들을 불러 시끄럽게 술자리를 가진다고 해서 절대로 그 감정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나에게 들이닥칠지 모른다. 내가 느끼는 슬픔, 공허함 혹은 외로움의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다양한 인파 속에 섞이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도 혼자 남겨지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감정이 나를 덮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외면하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큰 폭발력을 가진다. 매일 저녁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공허함이 밀려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자신의 감정을 전혀 직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종종 동생과 나를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셨다. 놀이공원은 해가 지면 구석구석 아름다운 불빛을 환하게 밝히며 더욱더 황홀한 장소로 바뀌었다.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아름다운 불빛은 그 자체로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저녁 무렵에는 늘 집에 돌아갈 채비를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놀이공원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었다. 분명히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놀이공원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슬펐다. 어떤 사람은 그날 하루 느꼈던 행복감에 집중했다면 나는 떠나야 한다는 슬픔에 본능적으로 집중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슬픔을 먼저 느낀다. 나는 슬픔에 집중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이러한 성격은 항상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어떠한 장소에 가더라도 미련이라는 감정을 꼬리처럼 달고 다니게 만들었다. 그리고 남들과는 사뭇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를 고립되었다고 생각하게끔 했다. 그러나 대학 시절 음대에 진학해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쇼팽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화려한 선율과 테크닉을 가진 작곡가들 사이에서 쇼팽의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서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했다. 그리고 그의 멜로디는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우울함이 항상 서려 있었다. 그의 음악을 연주할 때마다 나는 그의 슬픔을 마주봐야 했으며 그렇게 점점 그의 우울한 멜로디와 사랑에 빠졌다. 그 당시 한 교수님께서는 연주를 앞두고 작곡가가 이 선율을 만들 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 일주일 동안 상상해 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교수님 덕분에 감정을 아주 오랜 시간 직시하는 훈련을 거친 셈이다.
나는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떠날 때마다 느껴졌던 슬픔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나의 슬픔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봤자 스스로가 연약하게 느껴질 뿐이기 때문이었고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슬픔은 내 성격의 일부분이고 내가 그러한 깊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나 같은 사람은 행복보다는 슬픔이나 외로움 혹은 미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각자의 성격이 모두 다른 만큼 우리는 서로 다른 감수성을 지녔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적인 이미지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나의 자아를 마주보는 일은 점점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문제가 생겨난다.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을 떠날 때 한없이 슬퍼하던 나의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 다음에 또 올 건데 왜 유난이야? 라는 말을 했다면 나는 절대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스스로를 억압하며 성장기를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트라우마들이 쌓여 결국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형태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스스로가 누군지조차 점점 잊어간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누군가가 나서서 이해해주지 않을 뿐더러 내가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온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진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 유일한 존재인 내가 내 감정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감정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그렇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외로움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내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한 채 외부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직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다. 삶이 불만족스러운 사람에게 어린 시절 어른이 되면 막연하게 훨씬 더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매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나의 예상과는 달리 막상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고 기대한 것만큼의 행복도 누릴 수도 없었다. 오히려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다. 아무런 표정이 없지만 삶이 고달픈 만큼 그늘진 얼굴로 스쳐 지나가는 어른들을 보며 저런 시시한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던 어린 시절은 금세 잊혔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재작년과 작년이 다를 게 없었고 작년과 올해 또한 다르지 않았다. 매년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 삶의 무게를 버티고만 있는 게 전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도대체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최근 다시 어린 왕자를 읽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공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이 작품이 유명한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읽은 어린 왕자는 너무나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Growing up is not the problem. Forgetting is. 성장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라는 문장이 유독 마음에 꽂혔다. 어린 시절 꿈꾸던 행복의 가치를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나의 삶 속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물질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에 불만을 가지며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 내 삶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부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컸다. 그 당시 나는 삶을 대하는 이러한 나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런 태도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린 시절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기 마련이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부터는 조금씩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 삶의 곳곳에 행복함이 피어오르는 순간을 채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다. 도대체 내 삶을 행복하게 채워갈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캐나다의 매니토바 대학교 연구팀이 취미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주제로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는 아주 심플했다. 하나의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2개의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취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과 동일하다. 게다가 하나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2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2개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2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만족감이 월등히 높았다. 나는 그 당시에 별다른 취미가 없었을 뿐더러 유일한 취미였던 피아노 연주마저 그만둔 상태였다. 행복과는 상관없이 그 시간에 차라리 누워서 TV를 보는 게 편했었다. 그래서 나는 삶의 행복을 채우고자 어린 시절 좋아하던 것들을 다시 시작했다. 주말이 되면 책을 읽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피아노를 치기 위해 악보를 챙겨나갔다. 귀찮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렇게 다시 어린 시절 즐겨하던 취미 활동을 하며 느낀 건 삶에 대한 열정이었다. 내가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며 내 삶의 순간순간 조금씩 열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에도 도전했다. 프랑스 자수, 뜨개질, 그림, 운동 등을 시작하며 조금씩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바로 헬스장에 달려가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밤 공기는 너무나 상쾌했다. 아름답게 수놓은 자수들이 사진첩에 하나둘 채워지며 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좋았다. 그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을 삶에 채워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삶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끊임없이 게으른 과거와 싸워야 했다. 지금의 나는 행복감과 열정을 느끼기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많다. 과도한 업무로 삶의 불만감이 쌓이면 내가 행복감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간절해진다. 그렇게 나는 내 삶에 행복감을 채워넣는 방법을 아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마음의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반적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종종 다시 생각하곤 한다. 나는 어린 시절 내가 원하던 어른이 되었는가? 삶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직업, 의도하지 않은 자잘한 사건과 사고들, 불만족스러운 환경, 그리고 내 욕심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다는 자괴감 등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운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행복이다. 삶 속에서 의식하는 행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행은 귀신같이 그 종적을 감춘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복잡한 듯 보이지만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실제로는 단순하다.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불행의 연속이 될 수도 행복이 가득할 수도 있다. 물이 반컵 채워진 물컵을 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한다. 그렇게 사소하게 피어나는 생각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을 잊어갈 때. 예전 직장에 비서직으로 계셨던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남들보다 심할 정도로 외모에 집착했다.
특이했던 건 본인의 외모에 얼마큼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더욱 기뻐하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듯 그녀에게는 본인의 외모에 투자한 것들이 커리어와 같이 자랑거리였던 것이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외모를 보고 칭찬해주는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느껴졌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외모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크면 클수록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녀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더 이상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내면을 채울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녀는 나에게 가슴을 수술했다며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면을 채우겠다고 다짐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며 의문이 들었다. 내면을 채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보여지는 모습을 바꾸는 게 타인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까.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는데 나에게는 그녀가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고착화되어 간다. 그리고 스스로 깨우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만 에너지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만 집중하며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타인에게 관심을 받는 방법은 그들의 기준에 내가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인의 에너지를 내면으로 집중시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외부로 표출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나이가 들수록 개선점을 찾기 힘들어진다. 내가 원하고 노력하는 만큼 타인의 애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이유로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본인의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에너지를 소모해버린다. 과연 이를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을 제대로 대부분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당장 오늘 하루 동안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내면이 충만해지는 순간들 말이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외모를 멋지게 가꾸는 시간도 나의 내면으로 에너지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면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쓸모없이 낭비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줄여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휴식을 제외하고 습관적으로 TV를 보거나 쇼츠를 보고 SNS를 보며 시간을 죽이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에너지를 낭비한다. 특히 미디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을 더 쉽게 엿볼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쓸모없이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습관들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마저 내면으로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내면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은 다양하다. 매일 운동을 통해 자신의 호흡과 신체의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내 몸을 이해하며 사고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 또 독서를 하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생각과 마음에 집중시키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독서는 단순하게 어떠한 이야기나 정보를 전달받는 것 이상으로 글자를 읽어내는 시간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혹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간접적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되짚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에너지가 옮겨가는 것이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것 또한 내면을 채우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실어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면 이는 올바른 에너지의 쓰임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타인에게 아름답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에너지는 결국 그들의 만족감으로만 향하게 된다. 아름다움에도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 타인에게 인정받아야지만 가치가 생기는 아름다움과 스스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자아 성찰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이 있다. 똑같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의 쓰임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으로 에너지를 채워나간 사람은 결국 건강한 자존감의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나를 위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은 그 어떠한 타인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쉽게 훼손되지 않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를 일컫는 아이젠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든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진 트웬지는 아이젠 세대야말로 몇십 년 안에 최악의 정신건강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혹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하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타인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만큼 에너지와 시간이 늘어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타인에게 에너지를 쓰는 만큼 자신을 돌볼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하는 이유.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나는 또래 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동방신기, 샤이니 등의 아이돌 가수를 좋아할 때 나는 캐나다 싱어송라이터인 에이브릴 라빈을 좋아했다. 그녀가 새로운 앨범을 내면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으며 의미도 모르는 가사를 함께 따라 부르곤 했다. 그때는 나와 다르면 쉽게 이방인 취급을 하는 어린 나이여서 친하게 지냈던 여자친구가 다른 아이들에게 나의 취향을 이야기하며 흉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었다. 단순하게 나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한 대상이 잘못된 듯한 반응을 받자 스스로가 괴짜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는 왜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극도로 소심해지고 타인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내가 내린 결론은 굉장히 당돌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은 캐나다, 영국에서 1위를 하는 가수이니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친구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는 그때의 일을 잊고 있었는데 최근 Y2K의 열풍으로 에이브릴 라빈이 급부상한다는 기사를 보고는 불현듯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혹여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고 상상해보니 아찔했다. 새롭게 발견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에이브릴 라빈이 아니었더라도 그 친구는 나를 미워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냈을 사람이라는 것이다. 웃긴 건 나는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의외로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준 상처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거대했다. 그 일이 있고 고등학생 때까지 쉽게 타인에게 내 취향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 불과하지만
내가 남들과 다른 열등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한번 피어오르면 그 생각이 무서울 정도로 스스로를 잠식시켜버린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의 취향을 숨기면 숨길수록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모든 순간 소극적으로 변해간다. 이러한 생각을 부정하며 나 자신을 인정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취향을 자연스럽게 너스레 떨며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물론 상대방의 취향이 전혀 나의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호응을 던질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타인을 폭넓게 수용하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생각을 곱씹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또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을 정도로 방어적인 기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었다. 서투르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를 다독일 수 있는 사람도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존재 또한 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다독이며 지금은 그 누구보다 먼저 타인에게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지는 것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아마 내가 경험했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겪었다면 여전히 자신의 상처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모든 사람의 상처에 온전하게 공감할 순 없겠지만 감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닫을수록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세상으로 속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렵사리 마주한 세상이 너무나 차갑고 무섭다고 해도 다시 세상과 멀어지는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상처를 극복하고 난 후에 느끼는 건 그 시간 동안 남들보다 더 빠르게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가 앞서 언급한 에이브릴 라빈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때 어떤 반응을 얻었을까? 처음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는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어릴 때 그런 음악을 들으셨어요? 특이하네요. 와 같은 댓글만 달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예상외로 나의 취향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취향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며 역으로 자신의 취향을 거리낌 없이 건네는 댓글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니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아야 한다.